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는 인생이 뒤바뀔 만한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한 번도 겪기 힘든 일을 그것도 저는 두 번씩이나요. 첫 번째 사건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저밖에 없을 거라고 맹세했었던 남편에게 그간 만나오던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복과 화는 같이 온다는 말이 있죠?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에 저에게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고아인 줄로만 알았던 제가 잃어버렸던 친엄마를 찾게 되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제가 엄마를 찾게 된 것도 전부 다 남편과 관련된 일이었으니 그 인간이 저를 위해서 해준 일이 몇 가지쯤은 되는 셈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은 것까지 포함해서요. 여러분께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친엄마를 찾게 되기 전까지 저는 평생을 제가 고아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은 어린 시절 그곳으로 보내졌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다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직원 누구도 저에게 명확한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았죠. 다만 얼핏 듣기로는 부모 없이 혼자 있던 저를 발견한 누군가가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다더라고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부모를 찾지 못한 저는 결국 임시보호소를 거쳐서 아동복지시설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저의 마지막 보금자리도 아니었죠. 만 18세가 되어 고아원을 나오기 전까지 저는 시설 이곳저곳을 전전해 다녔거든요. 그 시절 고아원 생활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그곳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고아라서 그래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한다면 제 주변에서는 고아 주제에 의외로 이런 것도 잘하네 라고 빈정거렸어요. 반대로 제가 실수하거나 뭔가를 잘못한다면 역시 고아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라는 말을 했고요. 그 고아라는 딱지는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저는 고아원을 나오게 되었어요. 고아원을 퇴소하면서 받았던 자립정착금은 딱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로 급한 대로 월세방 보증금을 구할 수 있었죠. 산 꼭대기에 있던 투룸 반지하 방을 구해서 함께 고아원을 퇴소했던 친구와 룸메이트로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곰팡이가 잔뜩 끼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고아원을 나와 처음 온전히 갖게 된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그때 그 감회는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를 만큼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선아야, 너무 좋지 않아? 드디어 내 방이 생겼어. 좋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막막하다. 우리 이제 식비에 월세까지 벌어야 한다고. 이제 막 이사 왔는데 벌써부터 초치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가서 생각해. 이따가 우리 물건들 사러 마트 가자. 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 큰 길 아래에 있더라고. 그래 뭐 당장 돈 없어서 굶는 건 아니니까. 안 그래도 나 봐뒀던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어. 친구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내 공간을 가지게 된 건 좋았지만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도전이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숨 쉬는 공기를 제외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돈이었거든요. 독립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데 필요한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든다는 사실을 저희는 그때가 되어서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제가 시작한 일은 판매직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신문과 전단지를 샅샅이 뒤져서
부인을 하고 있는 동네 마트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갓 20밖에 되지 않은 어린애가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 기존의 다른 직원분들이 딱히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셨어요. 아가씨, 이거 정말 잘할 수 있겠어요? 하다가 힘들다면서 갑자기 관두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때마다 새로 직원들 뽑아서 다시 교육시키려면 우리도 얼마나 일이 많고 귀찮은데.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 일해본 적은 없어도 그전에 패스트푸드점이랑 편의점 같은 곳에서 오래 근무했고요. 한 번만 믿고 시켜봐 주세요. 아유, 사정이 급하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시켜는 보는데. 아무튼 지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해요. 제대로 못하거나 판매 실적이 저조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보낼 거고.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형편이 어렵다며 매달리자 마지못해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 뽑아주시기는 하셨는데 아마도 큰 기대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일손이 부족하니까 한두 달이라도 좀 써보자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잘할 수 없더라도 무조건 버텨야 했죠. 저는 어떻게든 여기 남아서 앞으로 자취방에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저축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경력을 쌓아서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제가 당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저는 일단 마트에 먼저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 첫 직장이었던 동네 마트에서 반년쯤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가고 싶었던 백화점과 같은 계열사에 있는 대형마트로 이직을 했습니다. 대형마트는 텃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일이 고되기도 했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합산을 해서 순위별로 바로 잘리는 시스템이라 다들 많이 예민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도 열심히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정육 코너였어요. 목청껏 외치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손님들을 끌어모았죠. 하도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로 응대를 한 나머지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목이 다 쉬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추천에 따라 고기를 구매하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손님들을 보면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는 했어요. 저와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도 제가 들어온 이후에 매출이 많이 늘었다며 자주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 후로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친구와 저의 반지하 방은 이제 다세대 주택에 해가 들어오는 2층 집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형마트에서 팀장님의 추천장을 받아 마침내 그렇게 소원하던 같은 계열사의 백화점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어찌 보면 단순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 기부를 하러 오는 후원자님을 종종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제 또래의 어린아이를 함께 데려오셨어요. 얼굴이 뽀얗고 예쁘던 그 애는 한눈에 봐도 비싸고 부드러워 보이는 핑크색 코트를 입고 오곤 했습니다. 그 코트가 너무 부러웠던 나머지 저는 은근슬쩍 옆에 가서 그 아이 몰래 몇 번씩이나 코트를 쓰다듬어 보고는 했어요. 아마 나중에는 그 아이도 눈치를 챘던 것 같지만 모르는 척 해주더라고요. 친구에게 물었죠. 저런 옷은 얼마나 하냐고요.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백화점에서 샀을 테니 비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백화점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던 저는 언젠가는 나도 꼭 그곳에 가서 저렇게 예쁜 옷을 사 입어야지 라는 가당차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가끔씩 백화점에 구경을 갔어요. 입구를 들어서면 공기부터가 달라지는 것만 같은 언제 가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죠. 이곳에 매일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기서 일을 하면 매일 올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게 이후의 전부였죠. 저는 면접을 보고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막내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정육 매장에서 일을 하면 경력을 그대로 다 인정받아서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전에 일하던 팀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인맥으로 들어오게 된 거라 가능했던 것 같기도 했고요. 백화점은 규칙도 복잡했고 받아야 할 교육도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을 해서 매장 오픈 준비를 하는 틈틈이 전날 교육받은 내용들을 복습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원단 구별 방법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방법, 품목 코드를 구분하는 방법,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 스팀을 하는 방법까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시간을 쪼개가며 일을 했죠. 물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산 실수를 한 적도 있었고 뻔히 입었던 옷을 환불하겠다는 진상 손님을 만나서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별의별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익고 나서부터는 실수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는 간절히 원하던 곳에서 하는 일이었기에 하루하루가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들여오는 예쁜 옷들을 구경이라도 하고 있으니 대리만족도 되는 느낌이었고요. 비록 제 월급으로 사기에는 엄두도 나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매장에 손님으로 왔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연애는 안정적이었어요. 물 흐르듯 잔잔한 날들이 이어졌죠.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남편처럼 저를 편하게 해주고 잘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사람과의 연애를 통해서 저는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1년쯤 지나 서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고아임을 고백했습니다. 전날 그 사람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어쩐지. 그래서 자기가 가족 이야기는 내 앞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였구나.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지. 많이 놀랐지? 솔직히 조금 놀라기는 했어. 자기가 너무 밝은 사람이어서 나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고생이야 뭐.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야. 내가 고아인 게 불편하면 우리는 그만 만나도 괜찮다고. 그런 제 말에 남친은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처럼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자기가 고아인 거랑 우리가 결혼하는 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자기 부모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물론 우리 부모님이 놀라긴 하시겠지만 결혼은 내가 하는 거잖아. 나는 무조건 자기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헤어지자는 소리 같은 것도 다시는 하지 말고. 그 대답에서 저는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한편으로 약간의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환영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은 맞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의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예비 시댁이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의 생각보다 더 격렬한 예비 시부모님의 반대에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닌데.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반대하는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잘 설득을 해서 두 분이 마음을 돌리시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 솔직히 세상에 어느 부모가 고아인 며느리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겠어?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죠.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긴 예비 시댁에서 결혼을 허락했고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부부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다행이다 싶었지만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이가 몇인데 여태 이런 것도 할 줄 몰라? 하여간 이래서 집에 부모가 있어야 한다니까. 다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지. 시집을 간 직후부터 내내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댁에서 음식을 하다가 간을 잘못 맞춰도 이게 다 부모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튀어나왔고 당신 기준에서 조금만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고아들은 이렇게 티가 난다며 구박을 하기 일쑤였어요. 아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무슨 별것도 아닌 일로 부모 운운까지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한테 아픈 상처인데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겠어요? 아이고, 얘 좀 봐. 그래도 네 마누라라고 편드는 거야? 너무 심하시잖아요, 말씀이. 그냥 좀 넘어가셔도 될 일을 가지고 내 입에서 지금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어? 그럼 욕을 안 먹게 일을 똑바로 잘하든가. 쟤 지금 국이라고 끓여 놓은 걸 봐라. 이게 어디 사람 먹을 음식이야? 제가 다른 건 나름 다 잘하는 편인데 요리만큼은 도통 늘지를 않더라고요. 사실 요리를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고요. 혼자 살 때는 그때그때 마트에서 떨이 세일을 하는 식재료를 사다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했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 손으로 한번 사본 적도 없던 이름도 모르는 온갖 나물들이며 양념들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열심히 요리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붙기 전까지는 시어머니의 극심한 구박이 계속되었죠. 없는 부모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도 마음에 안 차던 며느리가 시집 와서까지 잘못하니 당연히 싫으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최대한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반대로 시어머니의 입장이었어도 싫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어떤 날에는 정말 도를 지나친다 싶을 정도로 듣기 힘든 말씀을 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이 앞에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더 마음이 힘들었고요. 결혼을 한 지 1년 만에 남편과 제 사이에서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부모님이 손주를 이쁘다며 좋아하신 것이었지만 그런 만큼 또 다른 종류의 구박도 생겨나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가끔 우리 민호가 말이나 행동이 더디기라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 아빠는 안 닮고 본데 없는 지 엄마 닮아서 그런 걸까 봐. 참나, 민호가 얼마나 똑똑한데 어머니는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세요. 요즘 말도 얼마나 잘한다고요. 보고 있으면 제 아들이지만 천재 아닌가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지 뭐냐. 조상신이 도운 게지. 아유, 요즘 애들은 크면서 양가 조부모 영향도 많이 받는다던데. 여기는 아예 받을 건덕지도 없으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참. 뻔히 앞에 있는 제가 보이지도 않으시는지 시어머니는 손주를 앞에 두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가 똑똑하면 그만큼 아쉬워서 아이가 하는 행동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저를 닮아서 그렇다면서요. 지금이야 아이가 아직 어려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자라면서 눈치도 생길 텐데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예전에 저러는 시어머니를 열심히 말리던 남편이 이제는 은근슬쩍 그 말에 동조하면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아까 했던 말 진심이야?
애 앞에서 어떻게 어머님 말씀에 맞장구를 칠 수가 있어? 오자마자 피곤하게 무슨 말 가지고 이 난리야. 내가 뭘 했다고. 아까 어머님이 본데 없는 나 닮아서 그렇다는 둥 하시는 말씀 말이야. 난 또 뭐라고. 지금 그 말 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건 그냥 어머니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잖아. 벌써 몇 년을 겪어봤으면서 그래? 집에 돌아와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제가 어이없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군다고 지적하면서요. 그게 어머니 입버릇이면 나는 평생 참고 들어야 하는 거야? 어머니도 정말 해도 너무하시잖아. 민호도 이제 말귀 다 알아들을 나이라고. 제 앞에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데 애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알았어. 그만 좀 해.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그만하시라고 할게. 됐지? 잔소리가 지겹다는 듯 아예 등을 돌려버린 남편을 보며 저는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라고 했던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구박이었지만 남편의 저런 태도가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죠.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빨리 식을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아라며 욕을 먹을 줄 알았더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울화로 마음에 점점 병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이혼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만큼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아들에게는 아빠가 없게 되는데 저와 같은 전철을 밟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 결심이 무색하게도 남편과는 더 이상 한 이불을 덮으며 살아갈 수 없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건 정말 우연하게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차에 두고 온 짐이 있어서 그걸 꺼내러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뒷좌석에 늘어놓았던 짐들을 챙겨서 가방에 넣고 있는데 겉옷 주머니가 얇아 그 안에 있던 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어두운 차 안에서 더듬더듬 손을 뻗어 바닥을 훑고 있는데 딱딱하고 차가운 작은 물체가 손에 걸렸습니다. 그걸 꺼내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죠. 제가 바닥에서 찾아낸 것은 여자 립스틱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 떨어져서 일부러 찾지 않는다면 발견하기가 힘든 위치였기에 남편도 알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입에 올리기도 힘든 남편의 바람이었어요. 맨 처음 립스틱을 집어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현실 부정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었죠. 아무리 우리 사이가 예전과 같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처자식을 놔두고 바람을 피울 만한 위인은 절대로 못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 차에 상간녀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태워줬다거나 사실은 나를 주려고 샀던 선물이었다거나.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애써 몇 가지 핑계를 대신 찾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저조차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의 바람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립스틱을 열어보니 이미 절반이나 사용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 선물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을 태웠다고 하기에도 미심쩍은 정황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약한 결벽증 증세가 있어서 본인 차에 다른 누구를 태우는 걸 질색했었거든요. 가족이 타는 게 고작이었고 저나 아이가 타더라도
절대로 차 안에서 뭘 먹는다던가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 동료를 태워줬다? 차라리 상간녀를 태웠다고 하는 게 더 말이 되는 소리였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니 그냥 순순히 대답하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는 듯이요. 너무 쉬워서 허탈할 지경이었죠.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어요. 저도 그 인간과 소송하며 더 싸우고 싶지는 않았고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대신 양육비를 매달 잘 보내는 조건으로요. 어차피 애도 키우기 싫었던 모양인지 냉큼 알겠다며 도장을 찍더라고요. 하지만 이혼 후의 양육비는 제대로 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지러 갔더니 자기도 돈이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이혼까지 했으니 이제 자기 발목 잡고 늘어붙을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아이와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에게 기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이 그 상간녀와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재혼이라니. 심지어 그것도 몇 년 전 우리가 결혼을 했었던 바로 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식장의 위치까지 알고 나자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 정도면 진짜 미친 인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던 친구도 어이가 없는지 기가 막혀 했고요. 양육비도 돈 없다며 안 보내는 인간이 결혼식을 할 돈은 있었다니 그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 인간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잊지 못할 결혼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깽판이었어요.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는 가슴속에 우라가 쳐서 금방이라도 계기가 있다면 화산처럼 폭발해버릴 것만 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 놈이 그 화산이 폭발할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반쯤 돌아있는 상태로 그 둘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결혼식 당일에요. 결혼식장의 구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식장을 들어서면서 그렇게 설레고 행복했었는데 그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에 다시 오게 된 것이 이제는 외도를 하고 심지어 그 여자와 재혼을 하겠다는 역겨운 인간을 찾기 위해서라는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장은 층마다 다른 커플들의 예식이 치러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1층 안내 표지판에서 그 인간들의 이름이 적힌 충수를 확인하고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저 멀리 환하게 웃고 있는 전 남편 놈이 보이더라고요. 공작새처럼 잔뜩 꾸며놓은 그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뜯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곳에 모인 인파들을 헤치며 남편 놈을 향해 다가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제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더라고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자리에는 저보다 더 놀란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혹시 너 미자 딸 아니니?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너 혜진이 맞지? 아줌마 모르겠어? 기억 안 나? 미자라는 사람은 모르지만 혜진이는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그 아주머니는 제가 아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저를 아세요?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봤었는데 내가 너를 왜 몰라? 너희 엄마 어릴 때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 혹시 하고 붙잡았더니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너를 다 만나니? 저요? 엄마요? 엄마를 아세요? 너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아이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당장 너희 엄마한테 전화 걸어야겠다. 저는
갑자기 닥친 이 상황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태껏 저희 엄마를 안다고 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심지어 여기 이곳에서 지금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아직 눈앞에 이 아주머니가 누군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저희 엄마가 살아있다는 말은 더 믿기가 힘든 이야기였죠. 누군가를 착각하신 게 아니냐고 묻고 싶었지만 아주머니는 한 손으로는 제 팔을 꼭 붙든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어디론가로 연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려 전 남편 놈이 서 있던 곳으로 다시 눈을 훑었습니다. 그 인간은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싱글벙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결혼식장을 찾아온 다른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급했지만 그렇다고 붙들린 손을 뿌리치고 그 손으로 쉽게 발길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너희 엄마라는 말이 마음에 가시처럼 와서 박혔거든요. 아우, 얘는 대체 뭘 하길래 전화를 안 받아? 얘 혜진아, 너희 엄마 아까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근처에 거의 다 왔다고 했으니까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응? 저희 엄마가 살아있어요? 당연하지. 너 여태까지 엄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 어떻게 정말? 저는 정말이지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살아있었다는데 그 엄마가 내 엄마가 맞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며 연신 이 불쌍한 것 어떡 하면 좋으냐고 울먹이는 아주머니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심지어 그분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신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신랑이나 신부의 어머니 차림새였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아닌 게 확실하니 남은 건 신부의 어머니라는 뜻이었는데 그렇다면 전 남편 놈과 바람을 피운 그 상간녀의 어머니라는 말이었잖아요. 그 사실도 저를 당황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방황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아주머니의 말처럼 금방 이곳에 저희 엄마라는 사람이 도착했거든요. 활짝 웃으면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던 엄마는 이내 울먹이는 아주머니와 그 옆에 서 있던 저를 번갈아 보더니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이쪽으로 다가오던 엄마는 제 앞에 완전히 멈춰섰을 때 이미 얼굴이 눈물로 다 젖어 있었어요. 혜진아, 너 혜진이 맞지? 미자,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얘 혜진이 맞아. 네가 그렇게 찾던 네 딸 맞다고. 안타깝게도 저는 엄마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끌어안고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오열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그냥 본능적으로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친엄마가 맞았고 엄마가 나를 버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것을요. 엄마는 몇 번이고 제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는 저를 끌어안고 아주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엄마 친구라는 아주머니도 눈물을 쏟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듣지를 못했지만 나중에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어린 저를 데리고 집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날 같이 오지 못했고 엄마와 저 단둘만 오게 된 나들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며 한참을 칭얼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이스크림 줄이 너무 길었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제 손을 붙들고 줄을 함께 서 있다가 제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자 그럼 벤치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손짓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서 얌전히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제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받아 줄을 빠져나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몇십 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받아오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아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었죠. 엄마는 너무 놀라 미친 듯이 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공원 경비들과 함께 공원을 뛰어다니며 샅샅이 찾았고 몇십 차례나 안내방송도 내보냈죠. 그중에는 경찰들까지 동원되어 저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저를 찾을 수가 없었죠. 일단 집으로 돌아가 계시라는 말에도 엄마는 그 공원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아빠까지 달려와 함께 저를 찾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디에도 없었고 결국 저를 잃어버린 충격에 엄마는 쓰러졌고 아빠와 엄마는 서로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난 나머지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그때 널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몇 년을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 눈만 뜨면 밖에 나가서 널 찾겠다고 헤매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실수해서 빚어진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었죠. 자식을 잃어버린 심정이 어땠을지 지금 오열하고 있는 엄마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가 눈물의 상봉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전 남편 놈이었어요. 드디어 저를 발견했는지 기겁하면서 다가와서는 제 손목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죠. 제가 본인의 장모가 될 사람과 함께 있었으니 당연히 놀라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이거 놔. 어딜 만져? 너 미쳤어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이 결혼식 망치면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알아? 그 인간은 예비 장모의 눈치를 보며 제 귀에만 들릴 법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 인간을 밀어냈죠. 왜? 내가 못 올 때 왔어? 보는 눈이 그렇게 무서우면서 어떻게 재혼할 생각을 다 했대? 두 사람 아는 사이야? 그냥 아는 친구예요. 전 남편 놈은 제 입에서 대답이 나오기 전에 얼른 친구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기도 안 찼죠. 친구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네 친구야? 아줌마, 저 인간 제 전 남편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자네 전처는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알고 보니 저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 제가 죽었다고 뻥을 쳤더라고요. 심지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이까지도 태어난 적이 없다고 말을 했고요. 저게 정말 인간이 맞긴 한 건지 저는 새삼스럽게 다시금 차오르는 혐오스러움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 미친 여자예요. 제가 하는 말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미쳐서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았지. 왜? 또 막대 먹은 말벌이까지 고아라서 그렇다고 얘기하게? 야, 박혜진! 너 그 입 안 다물어? 근데 이거 어쩌지? 나 이제 우리 엄마 찾았는데? 너 잡으러 여기까지 온 덕분에 고아 신세까지 탈출하게 됐네. 고마워. 전 남편 놈은 이제는 아예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 얼굴은 극도로 당황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미친 여자라도 된 것처럼 웃고 있는 저를 보며 그놈은 결국 슬슬 뒷걸음질을 치더니 꽁무니를 내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난리가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점점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목소리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였죠. 신부 대기실 안까지 바깥에 이 소식이 전해졌는지 눈물바람으로 달려나오는 상간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사진 속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민주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상간녀는 본인 엄마와 그 옆에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상간녀와 그 인간이 짜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함께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전처가 멀쩡히 살아있는 데다 애까지 있다고 하면 죽어도 허락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면서요. 당연히 결혼식은 파토가 났고 상간녀 집안은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엄마도 뜻밖의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우신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제정신인 거냐며 딸의 등짝을 퍽퍽 내리치며 울부짖는 친구분을 말리다가 위로하다가를 반복하시면서요. 상태가 조금 진정이 된 후에 일단 저와 엄마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일은 이 일이었고 우리 사이에는 또 나눠야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는 우선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도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100% 엄마라는 걸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냥 보자마자 저인 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이마에 이 흉터. 어릴 때부터 있었지? 네, 맞아요. 고원에 들어갈 때부터 있었다더라고요. 그거 네가 돌도 지나기 전에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서 생긴 흉터야. 그때 이마가 약하게 찢어졌었거든. 흉터가 생길까봐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조마조마했었는데. 엄마는 제 이마의 흉터를 손끝으로 만지면서 또 우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 흉터가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주머니와 엄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울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꿈에서도 만나고 싶어 했던 엄마였는데 눈앞에 있다는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무 미안해.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즐겁게 잘 지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그 남자는 전 남편이에요.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아까의 일을 묻는 엄마에게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그간의 일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하필이면 상간녀가 엄마와 그토록 친한 친구분의 딸이라니. 복잡하게 얽힌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냥 모든 게 다 멍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더 황당한 사람은 그 인간이겠지만요. 제가 이혼을 한 후 아이까지 혼자 키우고 있다는 말에 엄마는 또 눈물을 한바탕 쏟으셨어요. 본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며 자책하셨죠. 저는 엄마를 달래드리면서 다음에는 아이도 같이 데려와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고요. 그 뒤로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밖에서 만나서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아이까지 셋이서 함께 한강에 돗자리를 펴놓고 간식을 먹으며 산책도 했어요. 저희 집에도 놀러 왔고요. 제가 엄마 집에도 놀러 갔었죠.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한 이후 계속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엄마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엄마 집이 너무 좋은 곳이었거든요. 저는 TV에서나 보는 연예인 집이라도 되는 줄 알았죠. 제가 입을 딱 벌리고 연신 구경을 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원래도 친정이 잘 살았고 결혼했을 때는 개인 사업을 막 시작하던 단계였다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는데 그때 전화위복이 되었는지 사업이 너무 잘 됐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좋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고 그럴 때마다 네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 엄마는 네가 없으니까 이런 게 다 좋은지도 모르고 살았어. 엄마는 앞으로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요. 그러려고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사신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이 다 실감이 나기도 전에 그 인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도망치더니 여기까지는 무슨 용기로 왔대?
빈정거리지 말고. 우리 다시 합치자. 얘기하러 온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합치자고? 무슨 헛소리야. 왜? 그 여자가 너랑은 이제 안 살겠대? 네가 그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걔랑 같이 살아? 이제 다 끝난 이야기야. 그리고 민호도 있는데 살더라도 너랑 사는 게 맞지. 이제 와서 갑자기 민호 생각이 났어? 바람 피울 때는 그 생각이 왜 안 났는데? 제가 코웃음을 치며 들은 척도 하지 않자 그 인간은 급기야 아들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애 생각을 하라면서요. 애가 양친 다 살아있는 집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쓸데없이 고집 피우지 말고 다시 합치자. 그리고 이제 장모님도 찾았는데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할 거 아니야. 나 너랑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도 결혼식장에서 그냥 포기하고 나간 거야. 저는 그제서야 이 인간이 이러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부자라는 사실을요. 웃긴 게 그걸 또 저랑 합치기 위해서 결혼식을 포기한 거라면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희 집으로 반찬을 가지고 오시던 엄마가 이 상황을 모두 목격하게 되셨죠. 당연히 엄마는 난리가 났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함께 온 기사님을 불러서 남편을 당장 내쫓았죠. 자네야말로 우리 딸한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말라면서 남편이 이혼할 때 저에게 했던 말을 되돌려 주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포기하지 않자 엄마는 바로 변호사를 붙여서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그쯤 되어서야 그 인간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 제발 사정 좀 봐달라며 전화로 매달렸지만 저는 할 말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며 번호를 차단했고요. 최근에 저는 아이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사는 아파트의 다른 층으로요. 저는 굳고 사양했지만 엄마가 저와 가까이 살고 싶다며 이제는 하루라도 얼굴을 안 보고 살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소원이라는 말에 하는 수 없이 그리로 이사를 했죠. 지금은 모든 게 다 꿈처럼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 인간은 받아 마땅한 벌을 받았고요. 참, 엄마 친구분을 통해서 상간녀에게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끝난 일이니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지금의 이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기로 했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